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큰 영광이고, 이 아름다운, 뭐 어느 때나 오든지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가을에 또 이화 교정에 또 올 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흐뭇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맡았던, 우리가 이 모임을 조직하시는 유중근 총재님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번에는 좀 그 강독도 좀 고전, 특히 고전에 대한 강독도 좀 해보자고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내심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연을 통해서, 대중 강연을 통해서 강독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특히 좀 고전적이고 그런 책이면은 내용이 그렇게 썩 재밌거나 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자고 그러셔서 우선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토크빌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거하고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강연하는 사람한테 이건 보통 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토크빌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로 사실 뭐 200년 넘게 된 책이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적실성이 있는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토크빌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강독을 다음번하고 다다음번에 2회에 걸쳐서 미국의 민주주의 강독을 강연이 있을 텐데요. 그 맥락에서 저는 참 잘 선정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암만 생각해도 우선 너무 두껍고 그거를 사실 대중 강연을 통해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제학적인 접근이지만 아주 최근에 있었던 나온 책, 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라는, PPT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제 걸로. 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이 책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자가 두 사람입니다. 데런 아세모글하고 제임스 로빈슨 두 분인데, 이 책이 2012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 후속타를, 2018년에 후속타를 또 하나 썼고, 그런데 작년에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건 대중적인 책이고, 두 분은 요즘 최고의 경제학자들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대중적인 책을 또 썼습니다. 나중에 혹시 번역도 돼 있으니까 보실 기회가 있으면 참 놀라운 책이고요. 그래서 마침 또 지난 9월인가 8월인가 이 로빈슨이 그 한국에 온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갖고 이제 연결이 돼서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은 오늘 여기 와서 찍고 있는 법률 방송에서 저하고 로빈슨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법률 방송에 아예 1시간 반짜리 대담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강연 들으신 후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로빈슨이 이제 한국에 그때 8월인가 왔다가 2주 전인가 또 왔었어요. 그리고 12월에 또 온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자주 오나 봤더니 한국의 발전상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보시면은 왜 국가들은 실패하는가입니다. 근데 왜 제목을 저렇게 지었냐 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국가들은 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뭐 일본이든 적어도 100년 전에 이미 다 성공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성공을 이어온 나라들이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전 세계 뭐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어디를 라틴 아메리카를 가든 다 국가들이 사실 지금 100년, 200년 전에 성공했던 그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Why Nations Fail이었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왜 대한민국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가 이제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다뤘습니다. 이 책에서도 다뤘는데 네. 이 지도 아시죠? 이거 위성 사진. 그 인공위성으로 이제 바깥에서 찍으면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찍으면은 이제 남한이고 여기가 이제 북한이 까맣고 산동반도고 요동반도고 이제 이쪽에 일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까만 사진을 보고 사실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2012년 이 책을 쓸 때에 거기에 냈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봤을 때 왜 국가가 실패하고 왜 성공하는가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남북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패하는 국가는 너무나 많은데 성공하는 국가는 너무나 없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오기 시작해서 만나고 나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들여다볼수록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 성공했는가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책의 대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걸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진을 놓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어느 나라가 못한다 그러면 흔히 많이 하는 게 문화적 차이가 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검절약도 잘하고 협동도 잘하고 똘똘 뭉치기도 잘하고 지도자 말도 잘 듣고, 근데 어떤 나라는 못한다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남북한은 같은 문화 아니냐. 똑같은 문화권이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똘똘 뭉쳐서 똑같이 살아왔었고, 그런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다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하는 얘기들이 지리적 조건 많이 하죠.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일 잘 안 하고 먹을 게 풍부하니까 농사도 안 짓고 등등등등, 그런 식의 글쎄요 아주 통속적인 그런 설명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남북한의 지리적 조건이 뭐가 그렇게 다르고 기후가 뭐가 그렇게 달라서 기후 갖고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장 경제 발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흔히 내놓는 설명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 차이다, 지리적 차이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설명이 전혀 안 된다, 한국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예가 이 사람들한테 참 중요한 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이 사람들이 드는 게 이 남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지금 노갈레스라는 아리조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을 뚫고 지나가는 게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에 이 우리 휴전선 철책이랑 똑같은 철책이 마을을 그냥 관통을 하고 있고, 한쪽은 아리조나고 한쪽은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를 드는 게 남북한과 같이 똑같은 문화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멕시코계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딱 붙어있는 요만한 마을인데, 한쪽은 아주 잘 살고 미국 쪽은, 이쪽은 엉망입니다. 그럼 이걸 뭘 갖고 설명을 하냐. 이게 무슨 지리적 조건, 문화적 차이? 절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남북한과 노갈레스 이 시의 예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경제 발전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리학하고요, 윤리도덕하고 인문사회과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리 도덕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착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거를 직접 가리키고 그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잘잘못을 가릴 줄 알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윤리 도덕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은 그런 거 안 가리킵니다. 인문사회과학의 핵심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본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꼭 납니다. unintended consequence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비극 같은 거, 셰익스피어 비극 같은 걸 읽으면은 그게 의도하는 바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것 때문에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좋은 의도를 갖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은 경제학을 비롯해서 정치학이고 모든 사회과학의 학문은 뭐라는 겁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말씀드렸지만 아담 스미스의 제일 유명한 태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태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 착하고 이타적이고 이래갖고 경제가 잘 된 게 아니라 제발 각자가 자기의 앞가림만 하고 자기 이익만 극대화시키려고 사실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경제가 커지더라.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이러지? 그걸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개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개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을 하는데 전체 이익이 극대화가 되더라. 그게 이제 시장경제론입니다. 시장경제를 해야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지도자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전혀 각자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데도 결론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반면 실패하는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지도자들하고 엘리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미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러니까 남미도 그렇고 뭐 이런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에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베네수엘라 같은 데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 분배를 하고 부를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경제를 몰락해버립니다. 그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석유 많은 나라가 나이제리아,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처참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려니 제도가 어떻게 사람들의 전혀 다른 각축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데 그 제도가 해필이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다. 아니면 어떤 제도는 나라를 완전히 잘 살던 나라도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책, 사회과학, 인문학조차도 그러니까 윤리 도덕 빼놓고는요 사실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각자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가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북미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남북한 말씀드렸고 노갈레스 시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비유가 북미하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는 북미하고 지금 중남미입니다. 그렇죠? 또 같은 저건데 노스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북미는 얼마나 잘 삽니까? 중남미는 얼마나 지금 못 삽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느냐?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뭔지 이게 지금 이게 어디 원주민들입니까? 남미입니까? 북미입니까? 북미죠. 우리가 아는 아메리칸 인디안, 지금 미국 땅에 살았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고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런 부락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죠. 굉장히 원시적으로 살았었죠. 북미는. 근데 지금 여기는 남미는 여기가 뭡니까? 이게 아스테크. 지금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잉카, 페루. 그러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느 쪽이 잘 살았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남미가요, 엄청난 국가들을 세우고 살았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데였고, 북미에서는 간신히 저렇게 원시적으로 살았었죠. 근데 지금 이게 왜 바뀝니까? 한 200년, 30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재미있는 예입니다. 왜 남미는 원래는 잘 살았었는데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와갖고 못 살게 됐고, 북쪽은 못 살았는데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잘 살게 됐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를 이제 설명하라는 게 그 사람들의 앞부분에, 책의 앞부분에 아주 재밌는 예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그 아즈텍을 멸망시킨 사람이죠. 1521년에 지금의 멕시코의 정복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피사로가 저 잉카를, 지금의 페루죠. 페루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 얘기 아세요? 그때 저 잉카의 아타우알파 황제, 마지막 황제가 황제를 잡아가지고 백성들 금을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만든, 그 당시를 상상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벽화인데, 그 사람이 죽은 방이라고, 그 방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은 저 왕이 이만큼 금으로 채우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금으로 채우고 지금 방만한 두 방을 더 은으로 채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온 백성들이 금, 은을 모아갖고 와서 그 방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도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지금 남아있는 전 세계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그때 잉카하고 여기서 나온 금, 은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타우알파의 뭐죠? 그 몸값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금을 지금으로 한 사람은 500만 파운드 정도 될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500만 불 조금 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런 돈이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금을 다 끌어모읍니다. 금을 끌어모아갖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특히 스페인은 그 금은을 계속해서 실어서 날르는 거죠. 자기네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영화는 뭐 이름 말이야. 스페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어디를 가든 진짜 그 성들과 궁전과 그 박물관과 이거는 어디 딴 데가 프랑스고 뭐고 비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올드만이죠, 거기야말로. 정말 올드. 근데 중남미에서 이 돈을 다 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돈만 끌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시에 아즈텍의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이었답니다. 그럼 영국보다도 훨씬 컸어요. 그리고 수도 테노치티틀란 인구가 20만이었으면 전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컸던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멸망시키고
금은 보화는 계속해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캐내 갖고 계속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인구 전 인구를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통해 갖고 노예로 부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혹사를 해 갖고 그냥 거의 다 굶겨 죽이고, 그러면서 온갖 작물들을 다 생산을 해 갖고 다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왕실은 세계 최고의 왕실인 거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미 사람들의 그 처참한,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죠? 천연두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전혀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수천만 명이 죽고 이제 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먼저 중남미를 다 자기네가 차지를 해버립니다. 영국은 이제 북미를 정복하는 영국은 굉장히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 대항해 시대에 나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내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영국은 특히 뭐 장미전쟁 이래가지고 통일이 안 돼갖고 맨날 들이 싸우다가 장미전쟁도 그걸로 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되니까 장미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100년 동안 시름시름 하다가 스페인 무적 함대가 또 온다, 엘리자베스 때 온다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무 실력이 없었는데 간신히 살아납니다. 가장 후진 국가였고 유럽에서.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는 야, 우리도 식민지 개척 좀 해보자. 이 스페인하고 지금 포르투갈은 지난 한 10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중남미에서 가져오는데, 야, 우린 여태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럼 우리도 가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대항해를 하려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갈 데가 중남미에는 없어요. 이미 다 차지했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지어는 플로리다까지도 스페인이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플로리다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로아노크 이런 데 가요. 로아노크에 갔다가 그게 최초의 식민지라 그러는데 다 굶어 죽고 사라집니다.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로아노크. 그 다음에 가는 게 제임스타운 식민지. 1609년에 500명이 제임스타운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타운은 이게 이제 거기를 가는 길인데 완전한 늪지대. 모기의 그냥 말라리아고, 그러니까 모기의 집합지.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간신히 해갖고 저런 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갖고 스페인이 했던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와서 금은 보화를 찾고 일단, 그리고 이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 원주민 왕을 잡아서 족치면은 금은 보화를 이만큼 갖다 줄 거고, 그 다음에는 금은 보화가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인구들을 노예로 삼아갖고 노동을 시키면 우리도 똑같이 돈을 벌 수가 있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금은 보화가 없어요. 북미에는 금이 나는 게 나중에 언제 납니까? 19세기 가니까 저쪽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났지, 미국 동부에 금 없어요. 날씨는 춥고 나쁘고 남미에 비해서 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몇 명씩, 몇십 명, 몇백 명씩 모여 살고 있어서, 남미같이 뭐 500만 명이 한 군데 모이고 있고 20만 명이 도시에 있으니까 다 잡아갖고 노동시키고, 이걸 못해요. 노동시키려고 잡으려고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말 타고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노동을 못 시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농사 지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식민지 개척해갖고 일확천금 꿈을 안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09년 겨울에 500명이 갔는데 겨울을 나서 다음 해 3월이 되니까는 그중에 60명만이 살아남았었고 그나마 식인을 해서 살아남았었답니다. 그게 지금 제임스타운에 남아있는 그때 교회 같은 거 하나 지었던 거 다 허물어져서 남아있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유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건물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 지하실에 보니까 이렇게 다 무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도 뒤늦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갖다 꽂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임스타운이 위기에 빠지고 그랬을 때 그 유명한 포카혼타스가 거기에 누구죠? 존 누구지? 이 만화 영화에도 나오는 그 존 누구를 만나서 둘이서 뭐 사랑에 빠져서 실제로 포카혼타스가 많이 도와준 추장의 딸인데 그 인근 그 부족의 추장의 딸인데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뭐 사랑에 진짜 만화 영화 같이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포카혼타스가 영국에도 건너가고 그래서 가서 뭐 여러 가지 배우고 또 미국에 오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포카혼타스가 바로 이 제임스타운 때문에 나오는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죠.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북미 대륙에 전혀 정착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을 불러오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indentured servant 그러니까 노예 계약을 해갖고 본국에서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영국 본국에서부터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거 다 오는 비용 낼 테니까 와서 그 대신 몇 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해라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너옵니다. 근데 건너왔는데 하도 일을 시켜버리니까 영국에서 노예 계약을 하고 건너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인디안 동네로 도망을 가버린대요. 인디안들하고 사는 게 낫지 나 이거 못 견디겠다고 사도 근데 너무 땅이 넓고 그러니까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도 안 되고 영국서 데려온 사람들도 노예 계약을 했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실패를 하니까 1618년에 헤드라이트 시스템을 만들어요. 영국에서 야 그러면 이 식민지가 작동을 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식민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땅을 줘서 이거 네 땅이니까 좀 한번 개간하라 그렇게 한대. 그래서 그때부터 1618년부터 개인당 50에이커 한 1에이커가 1244평이고 6만 그러니까는 300마지기씩을 한 사람한테 뭐 널린 게 땅이니까 예? 그리고 가족 1인당 플러스 가족 1인당 가족 수가 있으면 그 사람 1인당 500에이커 더 주고 하인도 데려왔으면 또 500에이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50에이커 주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자기 농사를 다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어떻게 살 건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자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보다 착해갖고 북미 대륙에는 막 이렇게 아름다운 무슨 식민지를 건설한 게 아니라 똑같이 못돼 처먹은 의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약탈하고 해가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민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주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자치권까지 다 줘야지 됐다는 거죠. 선한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온 사람들도 야, 저 정도면 나 가. 그러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쯤 되면은 뭐 매사추세츠 무슨 뭐 뉴욕,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이런 자치하는 그런 주들이 있었잖아요. 13개 주가.
그 13개 주가 왜 생겨나는 겁니까?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와서 별의별 대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를 해서 뽑아내려고, 원주민이 됐든 영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착취를 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자치권 주고 사유재산권을 주는 거예요. 이 사진이 칼로스 슬림, 멕시코 최대의 부호입니다. 빌 게이츠고. 근데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칼로스 슬림이 세계 1위의 갑부였었습니다. 지금은 18위고. 근데 빌 게이츠는 95년에서 2017년 24년 중 18년을 세계 1위 갑부. 그러니까 칼로스 슬림하고 빌 게이츠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었어요. 1위를. 근데 이 얘기를 아제모글로하고 로빈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정부에 독점권을 준 거죠. 통신사. 저 사람 것밖에 없어요. 모든 통신사 이걸 또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 뭐 MS 도스 이런 거 뭐 만들어 가지고 순전히 자기의 재능으로, 실력으로 그걸 가지고 올라온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의 IT 컴퓨터 산업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폭발적으로 그걸 만든 사람 아닙니까? 칼로스 슬림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데 매년 멕시코 경제가 0.5% 성장률이 손해를 본대요. 슬림의 독점권 때문에. 경쟁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독점하게 되고 하는 그 제도의 그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은 엔코미엔다부터 시작해서 남미의 끈이 처음부터 착취하는, 그리고 딱 잡고서는 안 놓는, 북미에서는 사유재산권 인정해주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끔 하는 그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정착이 된 거고, 그것이 지금 200년, 300년 지나고 나니까 두 나라의 국부의 차이도 있지만 그 부의 형태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을 이해하시려면 딱 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Inclusive institution이 있고 Extractive institution인데 번역들을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는 포용적 제도라고, 뭐 보통 포용적 제도라고 번역을 하고, Extractive는 착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탈적, 하여튼 뭐 저는 약탈적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Inclusive institution을 포용적 제도라고 번역을 하면은 보통 들으시는 분들이 포용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남들을 포용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자꾸 어감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니라, 인클루시브한 거는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제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제도. 아까 북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 그렇죠? 총독이 와갖고 모든 거를 컨트롤해서 수백만 명을, 수십만 명을 노예로 부려갖고 착취한 게 아니라 다 50에이커씩 받아가지고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와서 각자 집거하는 거. 그게 인클루시브한 거고, 남미에서 일어났던 건 엑스트랙티브, 약탈적 제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왜 어느 사회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금 미국 북미 얘기가, 그리고 어디에서는 extractive, 약탈적 제도가 만들어지냐,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inclusive institution이, 포용적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래야지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경제 발전은 기술 혁신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농사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1000년, 2000년 지었어요. 근데 안 늘어나요. 똑같습니다.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모내기를 하든지 뭐 무슨 새로운 쟁기를 갖다든지 뭐 소로 하든지 아니면 뭐 철로 만든 쟁기를 하든지 등등등등 달곡기를 만들고 등등 온갖 기술 발전이 일어나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지 노동, 토지, 자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늘 있는데 노동, 토지, 자본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거기에 기술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기술 혁신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유재산제가 있어야 되고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계약을 맺으면 저 사람 웬만하면 계약 지킬 거다.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를 소송을 걸어갖고 보상을 나중에 받을 방법이 있다라는 확신이, 그 모든 제도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계약을 하죠. 사람 말만 믿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기회균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기술 혁신은요, 역대 특허를 낸 사람들을, 뭐 미국은 1780년부터 특허청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토마스 제퍼슨이 특허청의 위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거기를 보면요, 왕족, 귀족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특허를 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특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무슨 교육 받았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하도 공부를 못 해갖고 맨날 야단 보니까 어머니가 뭐 불러다가 야 너는 기죽지 말고 막 하라 그래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 나라에서 야 기술 혁신 요 계층, 요 지방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 할 것 같아. 요 집안 사람들이 할 것 같아 해서 지정하면 안 나오죠. 몰라요. 근데 다만 누구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기술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면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가 20년, 25년 동안 나한테만 진짜 있어서 나만 그걸 갖고 이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기술 개발을 하고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나 그게 된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름 말할 수 없는 뭐죠? 트러스트, 믿음이 있는 사회예요. 신뢰 사회예요. 법치 사회, 이런 신뢰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당연히 과학기술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 포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약탈적 정치제도는 뭡니까? 정치라는 거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보면. 정치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자신들을 다스리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 그 정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약탈적 정치제도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독재자, 권위주의, 엘리트들, 권력 가진 사람 1인에게 다 모든 이윤이 집중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독재자, 기득권층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노예주들, 그런 사람들만의 이익을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탈적 경제체제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기술 혁신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였었고 그 미국의 나중에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를 한 요셉 슌페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죠. 창조적 파괴라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은 뭐냐? 창조적 파괴다. 근데 왜 파괴인지 아세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전에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파괴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다 놔두고 새로운 것만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그 전에 엄청났던 것들이 사라져버리죠. 코닥 없어졌잖아요. 우리 엊그저께도 사진 찍다가 뭐죠? 이 필름도 없는데 막 찍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필름이 있으니까 이거 몇 장 아껴서 찍고 그랬는데 요새 막 찍잖아요. 뭐 현상 맡기고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어느새. 근데 코닥은 그거 고집하다가 아예 회사가 없어진 거고 소니 워크만 이젠 없어진 거고 노키아 대표적으로 없어진 거고 블록버스터 맨날 비디오 빌려가지고 보던 블록버스터 같은 거 다 사라졌어요. 이노베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넷플릭스 이런 게 나오는 바람에 블록버스터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이노베이션은 기술 혁신은 파괴예요. 물론 창조를 하면서 더 좋은 거를 만들고 더 효율적인 걸 만들면서 그 대신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무자비하게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누가 허락을 해? 만일에 내가 독재자인데 코닥을 내가 하고 있었으면은 그 코닥이 망하는 거를 넷플릭스가 나온 거를 보겠어요? 안 보지. 넷플릭스 못하게 하지. 나라 경제가 전체가 주저물러 앉고 그걸 이유는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 거니까 이거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약탈적 경제 체제, 독재,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절대로 기술 혁신이 안 일어나요. 기술 혁신은 너무나도 파괴적인 거기 때문에. 창조적이지만 그래서 안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상사우보도르, 지금 콩고의 수도, 옛날 콩고의 수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막연히는 알고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려 하게 된 게 노예제도는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뿌리 깊은 제도였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가서 그거를 빌려서 온 거예요. 모든 경제가 아프리카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노예제도였습니다. 다른 부족들 잡아갖고 노예로 쓰는 거죠. 콩고라는 지금 이제 뭐죠? 콩고 뭐죠? 하여튼 그 국가 이름인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이전부터 서양 제국주의 도래 이전부터 수도 산살바도르, 그러니까 포르투갈 발음으로 상사우바도르인데 주변에는 노예 장원들이 꽉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서는 세금을 마구 거두면서 그걸 갖고 이 왕국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오니까 그 노예상들한테, 서양 사람들한테 노예를 또 팔아요. 자기네 노예도 쓰기 위해서도 잡아오고 또 서양 사람들한테 팔면서도 또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북미 이런 데로 흑인 노예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작위적인 세금 제도였었냐면 그냥 아무 때나 걷는데요. 근데 대표적인 게 왕이 이렇게 모자가 있는데 왕이 모자가 무슨 일로 떨어질 때마다 세금을 걷대요. 그런 이름의 세금도 있었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러는데 기분 나빠. 그럼 뭐 세금 걷는 거죠. 왕이. 근데 이게 사실 봉건 사회에서 많은 사회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밑에 보이시는 분. 콩고에 갔더니 나중에 제국주의자들이 콩고에 갔더니 콩고 사람들은 농부들은
글도 모르고 바퀴가 없더래요. 그리고 쟁기도 안 쓰더래요. 갖다 줘도 안 쓰더래요. 왜? 내가 그거 하면은 뭐해? 더 뺏기는데. 안 해요. 약탈적 체제라는 거는 혁신이 안 일어난, 혁신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나 그거 안 해. 그러면서 점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마을들이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인 멀리 떨어진 데 살아야지 와갖고 세리들이 세금 안 걷어가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기 때 다산 정약용이 1802년에 썼던 시입니다. 그 강진에 유배를 가갖고 유배 간 지 2년 만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서 웬 안악이 울부짖고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고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안악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산이 정약용이 그걸 이제 시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러죠. 노전마을 젊은 하나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면 하늘에 울부짖기를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순이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그러니까 남자가 전쟁이 나서 끌려가고 전사해서 못 돌아오는 수 있더라도 남자가 뭐예요? 뭐를 잘라? 자기 성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성기를 잘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삼상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손 3대가 다 군보에 실리다니 시아버지는 돌아간 지 3년이 됐고 애는 갓난쟁이라서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지금 관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군포를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면 군포라는 걸 바쳐야 되는데 이제 여자가 앉아갖고 몇 달 동안 배틀에 앉아갖고 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쳐야만 군역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양민들이. 그래서 자기 남편 거를 죽어라고 해갖고 마련해서 그거를 냈더니 뭐라 그래요? 그 관리가 야 이건 너 시아버지 거고 네 남편 거고 너 시아버지 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기 군적에 다 있는데 시아버지 건 내놔. 그나저나 뭐예요? 야, 너 아들도 있다며? 그럼 아들 갓난쟁이 머리에 피도 안 말라. 무슨 내놔. 여기 군적에 다 적혀 있어. 너 나 내놔.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곡간 소 몰아가고. 그래? 못 내놓겠어? 없어? 소라도 내놔. 그래서 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다. 남자가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리면서 자식 낳아서 군액당한 것 한스러워. 내가 왜 자식을 낳았고 이런 액을 당하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콩고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죠. 저런 사회에서는 일을 안 하죠. 조선 사람들을 보고 서양 선교사들이 와갖고 19세기 가서 세상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어딨냐고. 근데 그것도 제가 어떤 그 카톨릭 신부님 그 인용 전에도 한번 했었지만은 그거는 게으른 게 아니라 사유재산제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조선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다 뭐 일하면 다 뺏어가는데 왜 일을 합니까? 아까 그 사람들 같이 뭐하러 바퀴도 했고 열심히 실어 나르고 쟁기로 했고 더 많이 생산하면 뭐예요? 힘만 들고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전혀 안 하죠. 그게 약탈적 제도하에서는 아무런 기술 혁신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축적도 안 일어나고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영국이 우리 근대 사회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왜 영국이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영국이냐? 영국은 유럽에서 서유럽에서도 가장 북쪽, 제일 기후 나쁘고 땅도 좁고 진짜 곡창은 어디입니까?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동유럽이 진짜 곡창이죠.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엄청난 곡창이죠. 예? 스페인도 곡창이었고 이태리도 그랬고
근데 영국은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제일 늦게 가고 제일 사실 아직도 가면 영국의 건축물들이 제일 후지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에 비해서는 제일 원시적인 저기인데 아무튼 근데 영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산업혁명 그리고 뭘 만들어냅니까? 자유민주주의까지도 만들어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영국이.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흑사병이라는 재앙이 전 유럽을 덮치는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 그 결과가 이상하게 아무도 뜻하지 않게 영국에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보다 포용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고 동유럽에서는 보다 착취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흑사병이 1348년에 들어와서 49년까지 휩쓸고 갔고 두 번째 크게 왔던 게 1361년에서 62년 때까지 왔었는데 결국은 600만 인구의 30%에서 50% 높게 잡는 학자는 60%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피터 브루헬 그 아버지의 그 그림에 나온 거죠. 죽음의 승리라는 그 처참했던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그리는 그림들이고 저 프라도 박물관에 걸려 있는 미술관에 걸려 있는 건데요. 근데 6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의 14세기의 영국의 경제라는 거는 장원 경제죠. 그러니까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 조금 영주들이 있고 그 밑에 전부 다 농노들이죠. 한 지역에다가 딱 잡아놓고서 그 농노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딱 영토들로 그야말로 영주들의 영지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토 내가 나서 살다가 죽는 한 지역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덮치니까 인구가 급감을 하고 노동력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반 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농노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요. 이제 잡을 방법도 없으니까 슬금슬금 도망을 가니까 그러니까 영주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놓으려면 야, 나 돈 줄게. 임금 줄게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해. 흑사병 때문에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1351년이 되면 노동자 법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노동자들을 어떻게 처우를 해줘야 되고 얼마 이상을 줘야 되고 몇 분의 몇을 나눠줘야 되고 이게 처음으로 법으로 나라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면은 붕괴해버리니까. 왕이 착해서요? 영주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자기네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81년에 거대한 Peasants Revolt라는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런던까지 농민들이 쳐들어가는데 간신히 이제 진압을 하죠. 뭐 홍경래의 난이나 뭐 이제 뭐 장길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1381년에 농민의 권익을 완전히 이제 보장한다 국가에서 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동유럽은 똑같아요. 동유럽도 흑사병으로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출발점이 약간 달랐대요. 동유럽의 지주들이 더 땅이 크고 힘이 셌대. 권력이 조금 더 많았대.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농노들이 죽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영토를 넓히고 있는 농노들을 도망 못 가게 강압적으로 놓고서 더 지독하게 그 전에보다도 더 지독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을 하죠. 임금을 오히려 안 주고 강제 노역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 똑같은 현상인데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줘야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더 강압적인 체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고을들, 타운들이 있잖아요. 고을들이 있으면 아까 농노들이 도망가고 다 타운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도시들이 커진 거죠. 무슨 런던, 맨체스터 이런 글래스고 이런 데들이 점점 커지는 게 처음에는 다 도망쳐 오고 농노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망쳐 와서 커지는 건데 그래서 서유럽에 있는 고을들은 점점 커져요. 하도 도망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동유럽에서는 영주들이 강하니까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있는 사람, 도시에 가 있는 사람마저도 잡아오니까 오히려 도시의 사이즈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동유럽에서. 그러면서 동서유럽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서유럽이 농사가 안 되니까 음식이 부족하니까 어디로 가요? 엘바강, 비스출라강, 오데르강 유역 동유럽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곡창지대에 거기 거를 수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수입을 하는 게 그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이때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암스테르담이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동구에서 그 발티케로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로부터 이제 프랑스고 스페인이고 이쪽에다가 이제 쌀을 파는 거죠. 곡식들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곡창으로부터 이걸 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수입하는 농산물의 80%가 동유로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역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서유럽의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동유럽의 지주들은 야 이거 제철 만났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더 착취를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경제학사에서 제2 The Second Serfdom이라고 불러요. 원래 있었던 농노제보다도 훨씬 더 강화돼요. 동유럽은. 그러니까 서유럽은 특히 영국은 흑사병 때문에 농노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임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는데 동유럽에는 그 전에 있었던 농노제도보다도 더 지독한 농노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153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웬만 100% 임금을 조금씩은 받았대요. 근데 1600년이 되면은 50%는 못 받아. 이제 50%가 강제 노동이 되고 헝가리는 1514년부터는 일주일에 1일은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야 됐어요. 영주들을 위해서. 그런데 1550년이 되면 일주일에 이틀을 무임금 노동, 그 다음에 1600이 되면 일주일에 사흘을 무임금 노동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농노라는 게 뭐냐면 인구의 90%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동유럽은 경제 발전을 못하고 왜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해필이면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 제임스 와튼 같은 사람들 스팀 엔진도 만들어내고 철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일들이 귀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교육받은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 기회가 오니까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산업혁명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거듭 말씀드렸지만 포용적 제도는 단어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착하게 굴어서 포용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합의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역사가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끊임없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끊임없는 충돌이었죠. 누가 포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맨날 억압하고 저항하고 이러는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이게 이상하게 잘 흘러가면은 굉장히 포용적인 제도가 나오는 거고 잘못되면 북한 같은
착취적인 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권위, 권력에 저항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를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충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도를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게 들어야 돼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맨 책 앞에 있는 사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어느 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부한테 시위하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적어놓으면 인류 역사상 이런 광경이 나올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 나오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극소수의 국가뿐. 왜? 누가 감히 가서 시위를 합니까? 정부한테 가갖고 왕한테 가서 죽으려고. 그렇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뭐가 있으면은 시위를 해요. 왜? 시위를 하면 어떤 때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무지하게 포용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권력과 권위에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유리하게끔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포용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영국하고 이제 비교해서 1588년에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스페인은 필립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앙리 3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나라가 다 의회가 있었어요. 원래부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의회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파르라멘트라고 그러고, 스페인은 코르테스라고 불렀고, 프랑스는 에따 제네랄, 그러니까 에스테이트 제네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다 의회가 있었어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루이 16세가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루이 14세까지는 마음대로 걷고 다 했는데, 점점 돈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더니 그럼 의회 소집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그 의회가 세지니까 결국 나중에 혁명까지 일어나 버리는 건데, 영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국도 왕이 돈이 떨어지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의회 소집해.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가 마그나 몇 년? 몇 년지? 1100. 하여튼 마그나 카르타도 이미 뭐예요? 존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세금을 거두려고 했더니 영주들이 뭐라 그래? 귀족들이, 야, 그럼 우리 허락받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허락받고 할게. 그게 그 의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자, 보세요. 1588년 현재, 파르라멘트 코테스 에스테이트였는데, 원래 영국의 의회는 존 때문에 그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시작해서 의회가 조세권이 있어요. 조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전통이 있어. 권한이 있어. 스페인의 코르테스도 있었대요. 실제로 원래 개입을 하는 걸, 왕이 세금을 마음대로 못 걷게 하고 의회랑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래서 코르테스를 만들어 놨던 거고. 그런데 프랑스의 에따 제네랄은 없었어요, 조세권이. 나중에 급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루이 16세가 빨리 모아갖고 야 어떻게 해보자 하고 이제 가서 애거를 하다가 이제 사단이 난 거지만은, 근데 이 둘은 있었잖아요, 조세권이. 그런데 여기는 의회가 필요 없어요. 왜? 하도 돈을 벌어오는데 신대륙에서 금은 보화를 다 끌어오고 앉아있는데 무슨 세금 안 걷어도 돼. 거둘 필요도 없어. 의회 아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조달하는데 뭐. 넘치고는, 부가 넘치는데. 영국은 그게 안 돼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 왕은 계속해서 의회랑 상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왕 혼자 못하고 말이
왕권 제도고 무슨 전제군주가 다 의회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파 만들어 당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간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신대륙이 열렸을 때 아까도 스페인은 뭐예요? 왕실이 모든 교육을 독점해버려요. 자기네가 혼자 다 하죠. 자기네 돈으로 다 착취해서 자기네 돈으로 실어 날라서 자기네가 다 쓰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왕실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 전체가, 제국 전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프랑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루이 16세, 14세 이런 데까지는 그게 됐던 거고, 영국이 안 돼요. 영국이 왕이 아무리 엘리자베스가 강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의회 협조가 절실해지는 거고, 그러고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때 나오는 게 뭡니까? 해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적들이. 그러니까 서 월터 랄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해적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적이 많어. 저쪽은 해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국 해적이 맨날 스페인하고 프랑스 가서 약탈하는 게 일이에요. 왜냐면 걔네들 맨날 금은 모아 싣고서 오니까. 근데 그게 나라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따로 사유재산제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야. 언트러프너들이야. 그러니까 이 언트러프너들이 신대륙하고 일어나는 것도 다 언트러프너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뭐 미국에서 담배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오고 어쩌고 뭐 차를 뭐 중국에서 재배해서 그걸 어디다 팔고 이런 거를, 그런 거를 개인 이런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다. 수많은 개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갖고 자기 능력껏 장사를 하고 약탈도 하고 피해가기도 스페인 함대 피해 다니고 이러면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래갖고 나가갖고 자기 동네 가서 나 국회의원으로 나갈래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갖고 가면 파르라멘트에 가갖고 내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럼 지역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게, 이게 갑자기 전제군주였었던 데에서 한 나라에서는 순식간에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왕 혼자 다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계층들이 영국에는 무지막지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전이 일어나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잉글랜드 내전이 1642년에서 1651년 사이에 일어나서 찰스 1세하고 왕당파 사이, 의회 사이에서, 이것도 뭐냐면 찰스 1세가 세금 좀 걷자. 그래서 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거 해산하겠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싸움이 왕당파하고 의회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1649년에 결국은 또 3차 내전, 그러니까 내전이 종식이 되는 게 뭐냐면 올리버 크롬웰이, 청교도 올리버 크롬웰이 결국은 군대를 일으켜서 왕당파를, 군대를, 왜냐면 그러니까 왕당파 의회는 개신교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도를 해갖고 결국은 왕당파하고 싸워서 찰스 1세 왕을 잡아서 왕을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처형을 해요. 그냥 왕을 뭐 옛날에도 암살시키고 하는 건 많지만 이거는 뭐예요? 찰스 1세를 처형시킨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의회에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재판을 다 해갖고 왕을 처형을 한 거.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합법적으로. 그러면서 올리버 크롬웰이 그러면서 커먼웰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올리버 크롬웰이 물리치고 크롬웰이 53년에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으로 아예 독재를 시작을 했다가 1660년에 크롬웰이 죽고 나니까 청교도들이 너무나 무섭게 통치를 했거든.
모두 못하고 맨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 살아보고는 야 왕당파가 낫다. 왕은 그래도 우리 술도 마시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재밌게 살게 해주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못하겠다 그래갖고 다시 왕정복과가 일어나서 찰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가 즉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정복과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의회의 힘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계층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유재산도 생기고 자기 그게 다 생겨갖고 그 사람들이 의회를 뽑아갖고 자기 의사를 의회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이 체제가 이미 성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찰스 2세가 즉위를 하고 1685년에 그 아들이었던 제임스 2세가 즉위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아주 황당한 아저씨인데 뭐냐면 카톨릭이었어. 그래서 카톨릭으로 나라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회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가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은 네덜란드 오렌지공한테 시집을 갔어요. 윌리엄 오브 오렌지, 윌helm 오브 오렌지공 윌리엄한테 시집을 간 거야. 그래서 의회가 메리하고 메리 남편을 불러 그 사람도 협상을 해서 아버지 쫓아내고 딸하고 사위가 당신들이 왕 좀 하시오. 그 대신 개신교로 가야 되는 거고 등등등등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갖고 1688년에 윌리엄 공이 네덜란드 군대하고 의회파 군대하고를 이끌고 와서 상륙을 해서 제임스 2세는 거의 저항도 안 하고 그냥 프랑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1689년에 윌리엄 앤 메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버지니아에 윌리엄 앤 메리 칼레지가 있잖아요. 윌리엄 앤 메리가 이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왕위에 오른데 남편은 네덜란드 사람. 부인은 제임스 2세 딸. 그래서 나오는데 이때에 진짜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제임스 2세가 도망을 쳐버려서 그게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라는 게 명예혁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글로리어스하다라는 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게 명예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자 왕은 시켜주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군주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Bill of Rights 권리장전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왕은 명예직이야. 이때부터 입헌군주제, 완전히 내각이 수상이 다 하는 그 영국의 전통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왕은 그냥 뒤로 물러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찰스, 그 전에 엘리자베스 2세 같이 그냥 뒤로 물러 앉아 있고 실제 하는 거 뭐 처칠이고 뭐 누구 뭐 블레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그 전통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의회가 모든 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끊임없이 반영이 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1694년에 영국은행이 Bank of England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중앙은행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데, 물론 그 전에 베네치아도 그런 걸 했었고 그렇지만 가장 역사상 중요한 그 중앙은행 만들어진 게 영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저 영국은행은 뭐냐면은 담보만 있으면 누구나 나라로부터 돈을 꿔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전에는 어디 가서 꿔야줄지 모르는데 나라가 그냥 돈을 꿔줘요. 그러니까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사람들. 근데 그게 왕이 혼자서 약탈적 권력을 못하죠.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지네끼리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장사해보고 저거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영국은행까지 만들어내면서 경제가 대영제국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영제국은 왕 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내각 밑에서 일어나죠. 파르라멘트 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한 번만 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거. 아까 그 포용적이라는 단어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 좋은 의도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각자의 이기심밖에 없는데도 해필이면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포용적 국가라고 해서 약한 국가면 안 됩니다. 정부가 강해야 돼요. 왜? 정부가 강해야지 법치가 되지. 그렇죠? 사법권 같은 게 꽉 나라가 잡고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계약을 했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를 재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금을 걷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돌아가려면 세금을 걷어서 도로 만들고 뭐 홍수 조절하고 무슨 뭐 온갖 거를 해야 됩니다. 그건 나라가 강해야 돼요, 국가가. 그러니까 포용적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민주적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강한 사람이 나와서 해야지 정부가 결단력 있고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포용적이면서도 강한 국가, 효율적인 국가가 그게 대영제국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물품세를 도입을 해요. 처음으로. 물품세라는 걸.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물품세들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690년에 물품세 징수 관료 숫자가 1211명이었는데 1700년 조금 안 돼서는 4800명으로 되면 얼마나 나라가 철저하게 각 장사하는 사람마다 다 전국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물품세를 정확하게 징수를 해서 그걸 딱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고 그걸 올바로 쓰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국가이지만 강한 정부, 그게 또 돼야 돼요. 이때에 벌써 17세기, 18세기에 국가재정이 국민소득의 10%에 달했다라는 게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같은 데는 1%도 안 됐을걸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저렇게 전국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힘과 행정력과 이런 게 없어요. 공권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나 이런 것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런 게 되려면, 나라가 되려면은. 그리고 이러므로써 사회재산이 공고화되고, 그래서 특허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이게 제임스 와트, 스팀 엔진을 발명한 그 사람이죠. 그래서 1774년에 볼튼 앤드 와트라고 자기네가 만든 회사에서 제작한 증기기관을 이제 판화로 그린 건데, 이때부터 증기기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 1000마리가 하는 일을 그냥 기계가 앉아갖고 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운합하고 철로 놓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영국이 완전히 전 세계 경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 책 읽으면서 저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 구텐베르그가 저 때쯤 인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쇄기가 나와갖고 유럽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성서 번역 독일말로 한 거가 그냥 몇만 부씩 몇십만 부씩 그냥 인쇄를 해갖고 마음대로 나가버리니까 그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토만의 술탄 바예제드 2세는 1484년에 야, 코란은 아랍어로 된 거는 절대로 인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인쇄기가 없어요. 오토만 그 대제국에 인쇄기를 못 들여오게 합니다. 1727년이 가야지 오토만 영토 내 최초의 인쇄기가 도입이 되고요.
19세기 후반까지도 오토만 제국에서는 모든 책은 코란을 포함해서 모든 책은 필사본밖에 안 됐어요. 사실 필사본이 아름답긴 한데 하나 있으면 소중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 어떻게 지식의 보급 같은 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필경사 손으로 이거 쓰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력, 이 인적 자원에 어떻게 이렇게 비능률적인, 비효율적인 배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토만 제국이 왜 뒤처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로빈슨하고 아세모글러 같은 대표적인 예가 정화의 항해죠. 명나라 때 누구죠? 저 태종. 명태종이 아니라 3대 왕이 누구죠? 태종 이방원하고 갑자기 이름이 아무튼 그 황제가 그 넷이었었죠. 근데 무슬림이었어요. 저 사람을 항해를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차 항해 때 그 항해에 같이 떠난 인원 숫자가 27,800명. 대형 배가 62척, 소형 배가 190척, 대형 배는 당시 유럽의 제일 큰 배에 적어도 10배가 됐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조선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거를 통해 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6번을 보내는데 이게 4번째 항해였었습니다. 항해에서 여기서 복건성에서 출발을 해갖고 베라벨데를 다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뭐 아프리카에까지 마다가스카르까지도 갔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런 거를 다 했다 그러는데 1422년 6차 항해 이후에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1435년에는 아예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자성략을 받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내적인 기강과 훈련 그러면서 그거를 청나라도 물려받아서 1661년에 강희제는 안남에서 지금 월남이죠. 이것도 다 청나라 땅이었으니까 속구 여기서부터 여기 절강성에 이르는 이 해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내륙으로 30리 이주시켜요. 해안가에 살지 말라고. 아예 바닷가에 나가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게 천계령이라는 영입니다. 중국이 명청을 거치면서 한때는 전 세계 GDP의 25%에 달했다 그러는데 그게 계속해서 가지 못한 이유가 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왜 이랬느냐? 창조적 파괴가 두려웠다는 거죠. 이게 자기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외부로부터 못 들어요. 우리의 쇄국 정책이 그런 거였던 거죠.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 이런 것이 우리 거를 지키겠다라고 해갖고 바깥으로부터 모든 영향을 차단하는 것은 그거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의 입장에서 봐서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사상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네가 기반하고 있는 체제가 흔들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빨리 한국의 포용적 제도의 진화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쓰고 있는 한국 사람 만들기랑 어떻게 이게 접목이 되는가 했더니 제가 어쨌든 접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요새 굉장히 이걸 갖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지금 해보는 겁니다. 이 태제가 말이 되는 태제인지 진짜 이 포용적인 제도로 우리가 가고 있다 한국이. 그러니까 큰 태제는 뭐냐면 정말로 지난 100년, 150년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약탈적이고 극소수를 위한 엘리트를 위했던 체제에서 어쨌든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저항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경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전개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로빈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야,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경제 발전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놀래거든요. 우리는 맨날 투쟁만 하고 싸움만 하고 맨날 뭐 쿠데타만 일어나고 무슨 뭐 이상한 일만 일어나고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뭐 맨날 북쪽에서 쳐내려올 것 같고 뭐는 잘못한 것 같고 역대 대통령들은 다 저렇게 비극적인 거 이게 잘 되는 게 뭐가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늘 이거 왜 뭐가 잘 됐다는? 이거 사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곧 이거 안 돼. 곧 무너질 것 같아. 사실 우리 굉장한 그 위기 의식 속에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와갖고 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너희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왜 그런 걱정하냐? 그런데 그러면 정말 다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온 역사가 투쟁과 반목과 그렇죠? 저항과 폭력과 압제와 억압과 이거의 역사였던 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또 나라는 이렇게 잘 됐냐는 거죠. 왜 자본주의가, 왜 자유시장 경제가 여기까지 왔고 왜 자유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태제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보니까 진짜 이런 것 같네. 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와서 첫 강연 때도 그랬고 여러 번 한국 사람 만들기 관련해서 강연할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조선은 문반 4대부가 전체 인구의 3%에서 5%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의 관료의 숫자가 300명에서 500명이었습니다. 제일 많을 때가. 300명에서 500명이라는 게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육조판서, 육조참판, 관찰사, 주지사, 군수 다 합치면은 300명이에요. 그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극소수. 거기 물론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재지 지주들 소위 말하는 그런 가문들도 물론 있었지만 아무리 합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머지 95% 인구의 95에서 97%인 여성, 무반, 서울, 중인, 서북인, 향리, 평민, 천민을 철저히 차별하는 신분제 지도를 차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했던 제도, 그렇죠? 콩고에서 일어났던 제도, 세금 마음대로 걷어버리고 똑같은 시스템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거가 남아 있는데 콩고나 스페인 식민지였던 데나 그런 데는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전을 이룬 거죠. 19세기 말은 완전 실패 국가.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개화 사상, 미국의 기독교 사상이 전파되고 민족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결국은 조선의 신분제, 남존여비, 지역차별주의 이런 거는 나쁘다는 얘기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계속해서 들어오죠. 뿐만 아니라 강화도 조약으로 1876년에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을 하면서 조선도 굉장히 뒤늦게 소위 개항장 트리티 시스템 그 국제 질서에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그냥 편입이 됐다라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편입이 되면은 그럼 뭐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개항을 했다? 그러면 제물포에다가 세관을 열었다? 그러면 세관이 뭐 하는 데지? 그러면 세금이 그러니까 관세가 뭐야? 관세를 왜 매기는 거야? 얼마를 매길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누군가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제법이 뭐야? 그럼 국제법을 누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느 나라에서 몇 프로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을 할 수 있는 또 회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율관, 산관, 뭐죠? 또 하나가 역관.
근데 율관, 산관, 역관들은 다 뭐예요? 사대부들이 했습니까? 아니요. 저 밑에 중인들, 잡과친 중인들한테 시켰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해관 같은 데 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외국에 나가서 통역을 하는데 앞장서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계층들이 문반 사대부, 과거 쳤던 사서삼경 공부에서 그 과거 쳤던 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계층들이 확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훨씬 더 포용적인 사회. 그러니까 문반 사대부들이 그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체제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관, 상관, 역관, 중인, 무반, 서울, 서부이 이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률방송에서 좀 편집을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제시대가요, 조선체제 하에서 민족은 분명히 국권을 뺏기고 황국 신민이 돼버린 거 맞습니다. 국권 뺏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 뺏긴 거 말고 조선의 여성들 입장에서는 조선이 애절량의 조선이 더 기회가 주어진 사회였습니까? 일제시대입니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우리가 인정하기가 힘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는 나혜석, 최승희, 노천명 언제 활동했어요? 일제시대니까 활동을 하죠. 조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최승희가 무슨 무용복 입고 있는 어떤 오래된 사진도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런 옷을 입고 조선 여성이 어디를 다닌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무슨 연애를 한다, 공개 연애를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들만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그 시대에 김한란 박사 같은 분들은 진짜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여성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역설, 그게 참 무서워요. 그리고 총독부에서 관료로, 간부로 활동했던 조선시대에는 전혀 대접을 못 받고 아무 진출을 못했던 서울, 중인, 향리 출신 인사들, 일제가 설립한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조선의 평민, 천민,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은 조선의 지식인들, 조선에서는 천대받았지만 사업을 일으키고 부를 읽을 수 있던 상인들, 그렇죠? 심지어는 일제에 저항하면서 교회, 신학대학, 학교, 유치원, YMCA 등의 해방 공간을 유지한 개신교도들에게도 일제시대는 일제가 우리를 포용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착해서 그게 아니라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쨌든 기회가 주어졌었고 공간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완전히 정치, 경제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제가 군국주의로 전락하면서 다시 조선이 굉장히 이제 그 약탈적인 식민 체제로 공출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역사라는 게 또 그때 해필 또 미국이 나타나갖고는 우리가 부른 적도 없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한 적도 없던 미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조금 얘네들이 진주만을 폭격거리서 가만 놔둬봤는데 저쪽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그냥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건 또 뭐야 해갖고는 미군이 괜히 뒤늦게 이런 나라도 있었네 하고 와갖고는, 야, 그런데 그걸 하려면 민주주의야 그랬더니 또 이승만 박사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많어. 또 어디서 저 와갖고도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년에 우리가 다 독립국가의 조선의 백성, 일제의 황국 신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조선의 성인 남녀들이 1948년 재헌 국회 때부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여성들이 똑같은 투표권을 그냥 가져버려요.
이런 포용적인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포용이에요. 이건 모든 의미에서 포용이었죠. 그리고 나서도 독재, 쿠데타, 부마 사태, 5.16, 광주, 이건 60 항쟁, 그 다음에 수없는 노동쟁이,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와, 이 어지러웠던 세월, 이게 뭐지?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거는 분명히 그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에 누리는 거거든요. 저거는 완전히 별개고 우리가 따로 뭐를 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저것과 우리가 지금 일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양면성을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저는 지금 왜 국가는 실패한가라는 이 책을 쓴 아제모글로하고 로빈슨의 태제가 너무나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포용적인 국가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그 과학기술 연구하는 사람들, R&D 쪽에 연구하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100만 명당 연구자들의 숫자예요. 누가 제일 많습니까? 이게 중국, 미국, 독일, 일본 2021년 현재 우리가 100만 명 단위로 치면은 과학기술 연구 인력이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이거 그냥 유네스코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또 보여드릴까요? 아까 특허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100만 명당 특허 출원하는 사람의 숫자. 어디가 많습니까?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교육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획균등해갖고 진짜 특허 출원하면 그거 진짜 해줘가지고 지키게 해주는 거고, 그걸 갖고 이득을 보게끔 해주는 거고. 100만 명당 1996년에서 2020년까지 과학저널, 그 다음에 기술저널에, 주요 과학기술저널에 논문을 낸, 그러니까 논문 숫자 100만 명당. 우리가 미국보다도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GDP 대비 수출 양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합니다. 진짜 보면은 그 로빈슨도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영국에 가면은 자기 영국 친구 딸이 15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냥 케이팝 노래만 듣고 그냥 아주 한국에 완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한국에 완전 미쳤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한국 간다니까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런다면서, 자기는 다른 거는 다 알겠는, 그럴 수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이 코리안, 이 웨이브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경제 발전했다고 일본이 저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일도 안 그랬고 프랑스도 안 그랬고 아무도 안 그랬대. 근데 한국만 이게 되는 건, 이건 또 무슨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양면성, 이 우리 역사의 이 양면성이 근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는 아제모글로하고 로빈슨의 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떻게 왔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갖고 우리 역사를 정말로 이제 제대로 품을 줄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포용적인 사회, 모든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가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느냐 아니느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정책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느 쪽으로 이게 결국 가도록 하느냐를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제모블러하고 로빈슨 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